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자,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와일드캣입니다. 최근 밀리터리 이슈의 중심이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제작진이 저보고 오늘 말 진짜 조심해야 된다. 농담 함부로 헛소리하다 큰일 날 수도 있다. 아,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그게 이미 전략화되어 있는 헬기, 그러니까 쓰이고 있는 헬기인데 뭐 다른 게 도입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겠죠. 제가 말 조심해야 되는 게 오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게 해상 작전 헬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들어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 우리 이제 구축함이라든지 이지스함 이런데 이제 탑재가 돼가지고 적 잠수함을 탐지한다든지 뭐 잡는 이제 그런 역할을 주임무로 하는 이러한 헬기인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2010년 3월에 천안 폭침 사건 이후에 대잠 전력을 강화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된 거고요. 1차로 이 와일드캣이라고 불리는 AW159 헬기 8대가 이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16년 6월에 4대, 그다음에 12월에 4대 해가지고 두 차례 8대가 이제 도입이 됐고, 2017년 7월부로 정식으로 이제 실전 배치가 완료돼서 작전에 들어간 이런 상태고요. 근데 원래 이제 20대를 가질 계획이었어요. 근데 우선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1차로 8대를 도입했으니까 12대가 남았잖아요. 이 12대를 도입하는 2차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2차 사업 예산이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한 1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1조 정도 되면 이게 사실 경쟁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2대로 이제 1조 범위 내, 예산 범위 내에 맞춰야 되는데, 와일드캣 외에 지금 경쟁이 또 부각되고 있는 미국의 이제 MH-60R이라는 헬기는 체급이 좀 큽니다. 와일드캣보다 좀 크다 보니까 이게 비싸요. 그래서 1조 예산으로 12대를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수의 계획으로 갈 뻔했는데 다시 이게 상황이 좀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었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경쟁 구도가 되면서 민감한 상황이 됐는데, MH-60R 쪽에서 다시 이상 구도 범위 내에 맞출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조건 맞춰주겠다고, 우리 조건에 맞춰주겠다. 일단은 이제 메시지를 공식적인 건 아니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미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FMS 방식이라고 있는데, 미 정부에서 FMS 방식으로 팔 수 있다고 오면서 이게 다시 이제 경쟁 구도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 와일드캣하고 두 개가 지금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호크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와일드캣과 MH-60R 뭐 다른 게 더 들어올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거의 그 2파전 비슷한 구도로 갈 가능성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시호크, 그러니까 시호크가 조건을 맞춰줄 수도 있다. 그래서 경쟁을 뛰어든 거네요. 그러니까 한국에 빨리 팔기 위해서. 뭐 경쟁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데서는. 우리 국익 차원에서 보면 아무래도 단독 수의 계약보다는 경쟁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군이나 정부 입장, 국민들 입장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와일드캣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시호크도 살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동량으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뭘 할 때 반박 기사를 낼 때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양도 맞추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한 편씩 50분짜리 방송으로 한다. 그거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헛소리 한번 잘못하면 그쪽에서 한번 하겠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긴다는 걸 저희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 게임은 편을 들진 않으니까요. 와일드캣을 낱낱이 파헤치기 전에 우선 이 해상 작전 헬기, 이것도 약간 생소하긴 한데 해상 작전 헬기가 뭔지 좀 개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뭐 바다 위에서 작전하는 헬기란 뜻일 텐데요. 말로 듣기 싫네요. 뭐 설명할 것도 없네요. 해상에서 작전하는 헬기.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네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뭐 기지에 있거나 아니면 함정에 태우거나 해가지고 이제 대함 작전 아까 말씀하신 혹은 뭐 대잠 작전, 그 탐색 구조도 하고 이런 거를 수행하는
무기 체계, 그러니까 체계라는 건 전제적인 시스템인 거죠. 요걸 이제 해상 작전 헬기라고 하고 또 특수부대 지원하고 그리고 해상 대테러 임무 수행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일이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다 위에서 작전하는 헬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상 작전 헬기. 자, 오늘은 와일드캣 그리고 다음 시간에 시험을 살펴볼 텐데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 와일드캣 스펙 한번 짚어볼까요? 한동안 또 교보제가 안 나타났다고 그래서 오늘 교보제를 또 준비했습니다. 오! 제법 좀 규모가 되죠? 예. 네. 저도 조그마한 거 갖고 오실 줄 알았는데 우와!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영국군의 이제 차세대 해상 작전 및 기동 헬기로 이제 개발이 됐던 거고 지난 2009년 12월에 첫 비행에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축함이라든지 보다 작은 호위함급에도 이제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함이라든지 독도함 같은 것을 이제 작전하는 영상이 이제 공개되기도 했었죠. 급소로 따지면 헤비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작은 이 경헬기에 속하기 때문에 크지는 않고 길이가 15m고 높이가 한 3.7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메인 로터, 우리 흔히 프로펠러라고 표현하는 이 메인 로터의 직경은 12.8m고요. 이 최대 이륙용량은 6톤가량이 됩니다. 최대 속도가 이제 시속 300km 가까이 291km가 되고 항속거리가 이제 777km고요. 작전 반경은 뭐 최소 80km 이상 작전 반경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헬기 안에 이제 그 12.7mm 기관총 같은 우리 같은 이제 K6 기관총 같은 것도 장착을 할 수 있고 이 전 단계에 우리가 사용한 이제 슈퍼링스라는 거를 우리가 구축함에 태워서 아데만 점원 작전에 투입을 했는데 그때 우리 K6 중기관총을 이 슈퍼링스 헬기 장착해서 이제 활용을 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어뢰라든지 공대함 미사일 이런 다양한 부장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영국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원조는 이제 원래 영국군용으로 개발된 네. 거를 우리가 수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는 이거 만약 우리가 받을 때 주문한 다음에 이게 뭐 공중급유에서 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런 거는 공중급유는 안 될 텐데 뭐 그렇죠. 400km, 500km 그리고 뭐 어떻게 뭐 갖고 와요? 전투기 같으면은 공중급이 받으면서 올 수도 있죠. 네. 수송기라든지. 근데 이거는 헬기는 우리 영국에서 우리 거리가 뭐 최소 10,000km 이상 될 텐데 나르기 힘들죠. 그래서 큰 수송기에 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얘는 또 이렇게 항속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번 쏘고 뭐 그러다 보면은 파손될 수도 있잖아요. 뭐 귀스나고 처음 사는데. 그래서 그럴 수는 없고 또 인수한 다음에 우리가 테스트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딱 새거 상태로 딱 가져오는데 원래는 선박송을 하려고 그랬대요. 이렇게 먼 거리로 오려면 선박이 가장 안전하긴 네. 하니까. 근데 인도가 지연되는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을 해서 배로 오면 한 달 뭐 2달 걸리잖아요. 그래서 배상금, 지체 배상금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 그래서 택배로 보낼 걸 네. 퀵으로 보냈군요. 그렇죠. 너무 이제 배송이 시작이 안 되니까 왜 계속 배송 확인하면 계속 배송 준비 중하고 나올 때 예, 있잖아요. 무슨 피자에서도 몇 번 늦어지면 안 받잖아요, 돈을. 막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수송기에 실어오게 되는데 아, 네. 어디에 실어왔느냐면은 러시아 수송기 AN-124 안토노프. 네. 우리 왜 아주 큰 네. 수송기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여기다 실어왔는데 1982년에 처음으로 날아올랐던 구소련의 초거대 수송기이고 그 소련의 안토노프 설계국에서 설계 제조했고 그 다음에 소련이 붕괴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독립이 되고 본사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보다 이게 상황이 그냥 우크라이나 소유가 돼버린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제작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한 60대 정도 생산돼서 군용으로도 쓰고 민간용으로도 쓰고 있고 어쨌든 양산형 수송기 중에서는 제일 높이 나는 걸로도 유명하고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지만은 러시아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빌려 쓰고 크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빌려 쓰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지금 민간 화물 시장에서 베스트셀러로 거기다가 싣고 안전하게 갖고 왔죠. 예. 4대를 한꺼번에 싣고 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안토노프 124가 나오기 전에는 미국의 C5 갤럭시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수송기였는데 이게 이제 안토노프 124 그 자리를 뺏었죠. 물론 그 뒤에 이제 안토노프 225라는 게 나오지만 그건 유일하게 딱 한 대만 있기 때문에 큰 뭐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실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중에는
최대 수송기하면 역시 안토노프 124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한 10,000km 넘게 영국에서 실어다 보니까 날아왔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내릴 때 이제 영상을 보면 이 로터 같은 경우는 펴서 다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비행기가 아무리 커도 공간이 네. 좁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는 뭐 젖든지 떼가지고 이 동체만 이렇게 오는데 우리 저 비행기 뭐 깨지기 쉬운 건 프레자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싸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쵸, 꼬리표도 하나 붙이고 택도 붙이고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싸가지고 이 헬기 자체를 잘 뽁뽁이로. 예. 뽁뽁이는 아니고 뽁뽁이 정도는 해야죠. 뽁뽁이 해야죠. 그럼. 최고인데. 뽁뽁이 해야죠. 그냥 웬만한 비닐 갖고는 안 되죠. 예. 뭐 유료돼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금속이니까 뽁뽁이 정도는 아니라서 이렇게 잘 포장을 해서 내대로 이렇게 실어 와서 이제 꺼내는 그런 모습도 이제 영상으로 제가 보고 봤습니다만 하여튼 상당히 여기 또 민감한 그 전자장비도 들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이제 수송을 했고 또 이 지상으로 비행기에서 수송 내린 다음에 트레일러에 실어서 이제 운반을 하는데 거기도 특수 제작된 무진동 트레일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미술품 나르고 막 그럴 때 하는 고급품들 수송. 네, 그렇죠. 얼마나 비싸죠, 이거? 비싸죠. 이게 대당 한 460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뭐 1,000억짜리 전투기보다는 좀 싸지만 헬기로서는 상당히 이제 비싼 편이죠. 해상 작전 헬기가 원래 헬기 기술의 그러한 뭐 일종의 결정체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그 정도로 해상 작전 헬기 만들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기술이 이제 종합된 그런 이제 헬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 좀 약간 이상한 게요. 이 프로펠러, 이 로터. 그렇죠. 이 끝이 이게 이거 제대로 만든 거 맞나요? 이거 무슨 숟가락 같이 이게 약간 뭐가 불량품 아닙니다.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각광받은 디자인이에요, 사실은. 이 영국 쪽에서 나온 디자인인데 로터가요.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상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질문드리면 헬기에서 이 로터가 왼쪽으로 돌까요, 오른쪽으로 돌까요? 혹시 아시나요?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 상식적으로 보면 시계 방향으로 돌 것 같은데. 네, 저도 이렇게 시계 생각하면. 방향이에요. 예. 그걸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쪽에 붙어 있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이게 이쪽에 붙어 있으면 시계 방향으로 방향. 돕니다. 아. 그리고 미국, 영국 헬기들은 전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프랑스, 러시아는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럼 이 꼬리에 달린 게 위치가 다 다르겠네요. 이 위치 그러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돌면 요 반작용에 의해서 몸체가 이리로 회전하게 돼 있거든요. 얘가 도는 반작용 때문에 몸체 가만히 있으면 여기 없으면 얘가 일로 돌아요. 몸체 전체가.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걸로 바람을 내줘야 이제 균형을 맞추죠. 뒤에 있는 게 예. 이 기체가 도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예. 저는 방향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 어느 쪽에 있는지 알면은 이 회전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아주 유용한 팁이네. 그러네요. 예. 요게 튀어나온 쪽이 앞쪽이란 얘기예요. 이게 마치 이렇게 뒤쪽으로 흘러갈 것 같기도 하잖아요. 이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뭔가 그게 나을 것 같이 보이고, 근데 요 튀어나온 쪽이 공기를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꺾인 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쑥 내려와 있고 튀어나와 있고 안쪽에 여기에 이제 공기가 이렇게 좀 갇히는 느낌 같이 되죠.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이 방향으로 돌게 되니까 부딪히는 공기들을 이제 요 안에서 한번 감싸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요게 또 한번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공기를 한번 이렇게 담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위에서는 공기가 빨리 흐르고 이 밑에서 느리게 흐르게 되거든요. 이 구조가 이 위에서 아래에서 오는 그 충격을 다 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꺾어놓은 날개하고 넓어진 구조 때문에 또 당연히 날개가 커진 셈이 되니까 양력도 커지고,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 디자인으로 지금 각광받는 그런 로터 디자인. 여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는 있습니다. 거네요. 네. 꼬리 날개 오늘 본 게임 보신 분들은 아주 엄청난 정보 얻으신 것 같습니다. 예. 요게 신기했고, 그럼 이제 무장 앞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무장 얘기 또 이게 해봐야죠. 지금 오늘 교보제 무장이 좀 안 붙어 있어 그게 좀 아쉬운데요. 네, 근데 실망인데. 하여튼 무장은 이게 영국과 우리과 좀 달라요. 그래요? 네, 이 영국에는 이제 그 C 베놈이라는 걸 장착을 합니다. C 베놈이라는 걸 장착을 합니다. 발음이 제가 너무 좋았나? C
예, 베놈이 저거 아니 무슨 뭐 독극사. 그런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시 베놈입니다. 네, 네, 여러분. 네, 이거 붙여서 발음하시면 쌈 날 수 있어요. 시 베놈. 네. 우리 해군은 이제 이스라엘제인 스파이크 NLOS라는 걸 이제 장착을 하죠. 네. 사실 네. 똑같은 거 장착해요. 영국은 이렇게 좀 해군이 세니까 좀 좋은 네. 거 쓸 것 같은데 네. 뭐 차이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 오히려 그래요? 어떤 면에서 이제 스파이크 미사일이 더 사정거리도 약간 길고 더 나은 점도 있는데 중량 면에서는 이제 C 베놈이 100kg, 스파이크가 70kg으로 C 베놈이 좀 무겁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성능은 뭐 스파이크가 앞서는 점도 있다. 그렇죠. 자, 이 C 베놈 네. 같은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적외선 영상 탐지기가 장착이 돼 있고 그리고 무선 데이터 링크를 활용해서 표적을 명중시키는 시스템이고요. 와일드캣에는 4발까지 탑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크 NLOS 미사일 역시 4발을 탑재할 수 있고 요거는 가시광선, 적외선, 레이저 유도가 가능한 탐색기하고 또 무선 데이터 링크 결합이 된 미사일인데 최대 30km 밖에 지상, 해상 표정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함. 대함. 대잠은 어떻습니까? 대잠. 한국 해군하고 필리핀 해군의 와일드캣이 있는데 우리가 개발한 이제 청상어를 탑재하고 있어요. 블루샤크 K745라고 하죠. 324mm 직경에 한 32cm 이거 좀 넘는 거고 280kg 중량을 가진 이제 청상어 경어레인데 자체 음파 탐지기를 탑재를 해서 스스로 적 함수함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공격 속도는 45노트. 그리고 적 잠수함은 이제 외곽 선체나 압력 선체에 파공을 만들어서 피해를 입히는 거죠. 최대 사거리는 9km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9km. 와, 멀리 가네요.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청상어의 가장 큰 특징은 빔 조향 기술을 적용한 능동형 소나라는 건데, 즉 이제 소리를 스스로 내 가지고 삐삐 소리를 내 가지고 그게 반사되는 걸 가지고 추적을 하는 거죠. 37개의 능동 어뢰가 있어서 이 음향 빔을 수십 개를 동시에 사방으로 쏠 수가 있는 37개를 굉장하죠. 그래서 이제 넓은 범위로 음파를 발사할 수 있고 이 광역 탐색이 가능한 한번 내려가면 물속으로 천의 작전 능력은 물론 주변의 핵 잠수함에 대응할 수 있도록 또 최대 운용 심도가 600m나 되고 최고 45노트의 속도를 갖고 있고요. 이 청상어 어뢰는 함정에서도 발사되고 항공기에서도 발사가 되는데 낙하산으로 내려가요. 낙하산으로 일단 물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아, 그냥 쏘는 게 아니라 낙하산으로 천천히 떨어뜨려요? 그렇죠. 예. 근데 낙하산을 장착해서 공중에서 이제 자세를 잡고 속도를 줄일 수 있고요. 그러면은 바다에 그냥 떨어질 때에 비해서 충격도 덜하니까 내부에 뭐 전자 부품이라든가 이런 손상도 줄일 수 있고 입수 후에는 수중에서 가라앉는 속도를 줄이고 자세를 잡고 그런 다음에 이제 추진 전지가 작동이 돼서 이 프로펠러가 도는 거죠. 그럼 이제 낙하산이 분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안전함과 정확함을 좀 추구하는 그런 어뢰죠. 어뢰들이 다 보면 상어 이름이 붙어요. 그렇죠. 무슨 색 뭐 많죠. 예. 상어 삼형제 예. 일단은 홍상어도 있고 백상어도 있고 그래서 청백홍. 예. 예. 우선 홍상어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된 이제 그런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변신이 가능한 어뢰라고 트랜스포머. 했어요. 예. 그러니까 미사일로 보시면 돼. 일종의 미사일. 예. 근데 이 홍상어는 일단 하늘로 비행합니다. 하늘로 비행해서 대충 적 잠수함이 있을 것 수정 대충 적 잠수함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그쪽에서 어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낙하산이 달린 어뢰가 떨어져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뢰보다 멀리 있는 적 잠수함을 공격하는 용도로 해서 이제 홍상어를 사용을 하죠. 축구에서 20km 정도 날아가는 거 알려져 있고 가격은 대신에 뭐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한 발에 한 25원 정도 이제 하고요. 백상어는 이제 그야말로 정통 어뢰예요. 이 잠수함에 장착이 돼서 적 잠수함이나 수상 함정을 공격하는 무거울 중자를 쓰는 중어뢰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지름이 483mm, 약 50cm 가까이 되는 거고 원래 중어뢰는 이제 21인치라고 그래서 533mm를 많이 쓰는데 이 백상어는 이제 그보다 좀 약간 작죠. 길이가 6m에 무게는 1.1톤 정도 되고 사거리는 한 30km 됩니다. 이 능동 소나와 수동 소나를 같이 이제 갖춘 그런 음향探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 산두부 앞부분에 있는 폭약은 TNT4 약 370kg이 들어있어요. 370kg은 상당히 큰 50cm인데 그, 예, 그 강력한 파괴력이 그 정도는 예, 와. 강력한 예. 뭐 길이는 6m니까요. 길이가 기니까.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를 탐색이 돼야 네. 그것도 무슨 뭐 예, 청상어 뭐 백상어를 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탐색은 어떻게 합니까, 얘가? 요 밑에 보면 뭐 구멍 같은 게 보이잖아요. 여기에 이제서 내려가지고 물속에 빠뜨려서 음향을 탐지하는 디핑 소나라는 게 있어요. 빠뜨린다는 의미 네. 그런 디핑 소나라는 걸 써서 이제 그 적 잠수함들을 탐지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수화식 음향 탐지기, 이제 소노브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을 쓰는데 이 와일드캣은 디핑 소나는 이제 컴팩트 플래시라는 이제 소나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최대 수심 300m까지 예,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프랑스에서 만든 소나입니다. 이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NH90이라는 해상 작전 헬기가 있는데 아주 스마트하게 생겼어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예, 그런 해상 정찰 뭐 예, 작전 헬기입니까? 작전 헬기 예. 중에 하나인데 또 NH90이라든지 또는 S70 이런 헬기 등에 탑재된 이제 플래시 소나를 정량화해서 그보다 작은 이 와일드캣에 장착할 수 있게끔 예, 개조한 그런 이제 소나입니다. 이 디핑 소나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이게 이제 여기 케이블에 달려서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이게 담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이게 뭐 던지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이제 수중 물체의 반향음, 반사돼서 나오는 음을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반향음. 네. 예. 여기 제 설명해야 될 게 이제 도플러 효과라는 건데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학교,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예. 예. 혹은 뭐 사실 30년 전에 들어봤죠. 전에도 뭐 설명해 예, 이게 뭐 많이 들었죠.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 예. 뭐 소방차나 앰뷸런스나 경찰차 지나갈 때 앞에서 올 때는 띵 오다가 지나가면 띵 예. 낮아지잖아요. 아, 예, 예. 그게 도플러 효과거든요. 아, 맞다. 예. 이 도플러 효과는 모든 파동에서 다 벌어져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는 소리, 공기 중에서 소리지만 빛에서도 사실 도플러 효과가 있고 그 천문학자들 그걸 활용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앰뷸런스나 소방차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얘가 이제 그 음파 속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뒤에가 늘어지고 네. 앞쪽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진폭이 큰 음들이 나게 되고 이쪽에서는 진폭이 이제 좁은 음들이 나게 돼서 앞에 있을 때는 이 소리가 들렸죠. 예. 또 얘가 지나가면 뒤에 소리가 들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앞에 있을 때는 높은 음이 나다가 뒤에서는 낮은 음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삥 이렇게 예. 가잖아요. 그런 거. 예. 그런 효과인데 이게 일상에서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정도는. 근데 이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제 물속에서 반사해서 오는 얘한테서 나는 음들이죠. 얘한테서 나는 음들이 어떻게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움직이느냐,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얘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움직이는 애들의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얘의 뭐 속도라든가 방향의 특성 이런 걸 통해서 얘가 물고기인지 아니면은 인간이 만든 기계인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물고기라면은 뭐 몇 킬로미터를 일직선으로 가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의 차이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목표의 항적을 이제 감시를 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동하는 물체에다 여러 종류의 이제 탐신 음들을 또 쏴요. 능동식으로. 예. 쏴가지고 특징을 분석하면 데이터가 이미 있어요. 잠수함들의 데이터가 다 있어서 크기가 50m면 뭐고 100m면 뭐고 150m면 뭐고 이런 소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데이터에 맞춰가지고 얘가 잠수함인가 데이터 일치하면 어떤 잠수함이다 하고 알 수 있는 일치하지 않으면 고래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얘가 이제 달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고래다 잠수함이다 구별하겠죠. 예, 그렇죠? 이게 무슨 고등어다 삼치다 이거까지 모르겠지만 큰 건 뭔가 이거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레이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중에 떠다니는 그렇죠. 것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예. 그러니까 그 주로 이제 해상 탐색 용도로 이제 많이 쓰는데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에이사 레이더 몇 번 했잖아요. 위상배열 레이더. 그렇죠.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한 헬리콥터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 헬기에 에이사 레이더 장착하는 건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이 와일드캣은 이제 장착하고 있고요. 이 어디에 있냐? 요게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 이거 네, 이거 동그란 예,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 스프레이 7000이 에이사 레이더가 장착돼 있는데 이게 크기는 뭐 작아도 뭐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세게 보이지 않는데 탐지 거리가 한 370km 돼요. 와, 예. 한 번도 그 예. 전역을 다. 예, 상당히 와. 긴 거리까지 탐색할 수가 있고 물론 당연히 360도 탐색이 가능하고 재래식 잠수함의 경우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스노클링이라고 그래서
전지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그 엔진을 가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돼요. 그때 이제 스노클링 할 때 그 스노클링 하기 위한 통이 있습니다. 통이라든지 아니면 레이더가 물 위로 나왔다든지 그럴 때 짧은 시간이라도 상당히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게끔 그런 용도로 해서 이제 상당히 큰 강력한 이제 그 성능을 갖고 있고 또 이 지상 감시용으로 그러니까 합성 계고 레이더 형태로 해서 약촌에도 불구하고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는데 그런 용도로는 한 60km 정도에서도 상당히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일드캣에 탑재된 표적 탐지 장치, 요거는 전자광학 표적 획득 장치라는 건데요. 이름이 외우기 거의 영어로 읽어드릴까요? 아니, 충분합니다. 예. 영어예요. 지금 한국어도 영어에 가깝습니다. 네, 그게 바로 여기 코저부처럼 튀어 있는 이거. 아, 얘예요? 예. 제가 이제 그 전자광학 표적 획득 장치인데, 요거는 이제 가시광선, 그러니까 일반 빛하고 적외선 카메라 야간에 쓰는 거죠. 그다음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까지 이제 다 탑재가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와일드캣뿐만 아니고 킹에어 350 감시 정찰 항공기, 또 리틀버드 무인 헬기에도 탑재가 되는 이런 거 비슷한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동그란 거 앞에. 그리고 내부에는 터치패드 연동의 풀 컬러 디지털 맵. 예, 풀 컬러. 그러니까 우리 뭐 저 타블렛 맵 보듯이 그런 식으로 터치패드로도 할 수 있게 됐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걸 하듯이 이렇게 그렇죠. 하는 요즘 다 그런 식인가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헬기용 디펜시브 에이드 수트라는 거를 이제 입고 있어요. 요걸로 이제 전자전 방어도 가능하고, 요거는 지금 레오나르도 UK사가 통합하고 개량하는 헬리콥터 공통용 수트인데, 영국제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치누크에서부터 아파치까지 전부 이거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도 어차피 날아다니는 거 중에 엔진 또 힘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몇 마리 이거 어떤 겁니까 이것도? 엔진은 이제 영국의 유명한 롤스로이스하고 미국의 한이엘이 이제 같이 만든 그 벤처 기업이 있는데 L사의 이제 CTS 800 4N 엔진 두 개가 장착되고요. 이 엔진의 특징은 출력은 굉장히 강한데 소음이 작고 또 열 방출도 최소화해서 적외선 유도 미사일 이런 데로부터의 그 방어 능력이 뛰어난 그런 특징이 있고, 이 헐크에 나와서 그 코만치라는 헬기가 있습니다. RAH-66이라고 미국이 개발하다 포기했던 그런 그 스텔스 헬기가 있는데, 그 코만치 헬기 그 용으로도 개발된 이제 그런 이제 엔진이 되겠습니다. 코만치가 코브라가 있고 아파치가 있고 네. 코만치가 하다 말고 거. 네, 그렇죠. 네. 코만치가 이제 헐크란 영화에서 등장을 했었죠. 예. 네. 그렇군요. 코만치가 뭐죠? 저거 다른 비행기군요. 다른 헬기군요. 예. 요게 2017년에 그 뭐 전력화가 됐으니까 그 전에는 슈퍼링스 그거였죠? 그렇습니다. 네, 슈퍼링스. 아까 이제 아덴만 점화형 작전에도 투입이 돼서 활약을 한 그런 헬기인데, 슈퍼링스는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 2차례에 걸쳐 25대를 도입을 했고요. 와일드캣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른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대함 미사일이 있었어요. 공대함 미사일이 있는데 그 스파이크보다는 좀 약한 그 시스쿼라고 불리는 그런 대함 미사일이었는데 6발을 이제 무장을 할 수가 있었고, 1975년에 이제 영국에서 개발된, 오래됐죠. 70년대 개발됐으니까 무게가 145kg에 탄두 중량이 약 30kg이고요. 사거리는 25km에 최대 속도는 마하 0.8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용도는 주로 미사일 고속종이라든지 이런 작은 함정들을 공격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개발이 됐고, 2차례 이제 실전 경험도 있어요. 걸프전 때는 6대 링스가 참전을 해서 20척 정도의 고속종하고 소형 함정, 경비정을 이 시스쿼 미사일로 격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링스가 있고 또 슈퍼링스가 있고 그런가 보죠? 그렇죠. 네. 링스는 이제 슈퍼링스 전 모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얘가 이제 와일드캣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링스. 조금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좀 단순하게 생겼죠. 그렇죠. 예. 요거는 1960년대 중반에 영국이 이제 당시 운영 중이던 이제 스카우트와 와스프 헬기, 와스프 헬기를 대체할 중형 헬기 개발을 프랑스랑 공동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하다 보니까는 이제 1969년에 프랑스가 빠지고, 그래서 영국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처음에는 육군용 경량 헬기로 개발을 했습니다.
프로토타입 이름은 웨스트랜드 WG-13으로 첫 비행은 1971년 3월 그랬네. 21일에 이루어졌으니까 거의 50년 전 얘기죠. 그러네요. 네. 이게 좀 계보를 설명드리자면 이 링스의 뿌리는 베트남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베트남전이 우리도 전에 얘기했지만 헬리콥터전이었다고 그러잖아요. 헬리콥터가 대량으로 투입된 최초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맹활약을 한 게 미국 벨사의 UH-1 휴입니다. 예. 휴이. 예. 이 영국이 이제 휴이를 보고 모방해서 만든 게 말씀하신 링스예요. 네. 링스는 이제 휴이보다 약간 무거운 4.7톤의 역시 8인승이고요. 이 4.7톤짜리 링스를 업그레이드한 게 슈퍼링스인데 이제 중량이 5.3톤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이게 6톤짜리 와일드캣으로 또 업그레이드된 거고. 휴이 헬기는 또 프라모델 하던 분들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 동그란 몸체하고 예쁘게 전 휴이란 이름은 알아요. 저도 네. 휴이. 그거 만들다가 이제 코브라 헬기 프라모델 하다가 네.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파치로 나갈 때쯤에는 저는 프라모델 관둔 것 같네요. 어쨌든 이제 링스 이후에 이제 링스 AH 시리즈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네. AH 이거는 아미 헬리콥터니까 육군용 예. 이렇게 발전이 되고 이 시리즈로 이제 쭉 나가서 그다음에 해군 대잠용으로 링스 HAS 요거는 안티 서브마린이에요. 헬리콥터 안티 서브마린. 대잠 여기 예. 지금 딱 나오네. 그다음에 해병 공격 헬기로 링스 HMA 이거는 헬리콥터 마리타임 어택 해서 이제 해군 공격 헬기 이렇게 개발이 되고요. 해군형이 개발된 내용은 이제 포클랜드 전쟁 때 잠수함 공격 때 사건이 하나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 잠수함을 공격했을 당시에 아르헨티나 잠수함이 반파가 됩니다. 근데 항복을 받아내긴 했어요. 근데 완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운용하던 SS-12 미사일로는 좀 어렵다, 완파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군형 링스 그리고 이 링스에 실린 미사일로 시스코아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기는 안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빠른 헬리콥터라고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렇게 그냥 빠르다는 느낌 별로 안 주는데 그러게요. 이게 그 1980년대 중반에 세계 최고 속도 기록을 세웠어요. 시속 402km. 헬리콥터로 400km면 대단한 거죠. 그러게요. 지금도 사실 400km 내기 쉽지 않은데 86년에 이제 그 기록을 세웠다고 그러고요. 그 기록의 비결 중에 하나가 그 영국 왕립 기관에서 설계한 이 복합재로 만든 메인 로터. 메인 로터가 이제 역할을 했는데 아까 우리 원쌤이 이제 과학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 로터의 구조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게 BRP라고 불리는 이 와일드캣 이 독특한 블레이드 모양 이 이제 사실은 원조인 링스에서도 이제 볼 수 있었다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주걱 형태로 된 이런 것들이 더 빨리 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7mm 두께의 얇은 알루미늄 판으로 제작이 돼서 다른 그 헬기들에 비해서 이 무게가 가벼웠다. 그것도 또 빠른 속도를 내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나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이제 우리한테도 사열이 있는 헬기죠 링스는 네. 그 아덴만 여명작 그러니까. 여기서 활약을 했고 충북공 이순신급 함선에서 링스의 이제 K6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저격수를 탑승을 시켰고 해저의 경고 사격을 가했죠. 이렇게 해서 물러나게 하는 전술을 사용을 했던 건데 디핑 소나를 이제 운용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레이더 고도 유증체가 달려서 저격수를 운용하기가 되게 수월한 편이었어요. 이렇게 서 있는. 그렇죠. 예. 레이더로 이제 고도를 유지하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저격수가 솔직히 헬기에서 뭘 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게 흔들리는 데는 이거 우리가 그 카톡 타기 어려운데 그걸 조준이 대단하신 거죠 진짜. 예, 그걸 해낸 또 기종이기도 하고요. 예. 무기라고 하는 게 또 단점도 또 짚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경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체급이 작아요. 작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항속거리, 채공시간, 탑재량, 페이로드라고 불리는 이런 거에 있어서는 큰 헬기보다 좀 이제 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해군에서 해상작전 헬기 관련해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성능이 있습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ROC라고 그러는데 그 ROC는 이 와일드캣에 충족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로 8대가 들어왔던 건데 일부에서는 사실은 그 아마 몇 년 전에 언론 보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방산비리 그래가지고
할 때 이제 이 와일드캣이 사실은 그 방산비리 대명사처럼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뭐 돈이 오간 건 아니고 시험 평가를 할 때 뭐 제대로 안 했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그 뒤에 이제 군에서 들여와 쓰기 시작한 지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2017년 여름부터 실전 배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쓰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산비리 그 자체는 좀 부풀려졌다, 뭐 잘못 알려졌다 이런 지적들이 많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성능은 이 소나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3시간 반 정도 비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핑 소나와 청사가 어뢰 한 발을 경우는 2시간 이상, 그리고 디핑 소나하고 어뢰 2발을 장착할 경우는 1시간 가량 작전이 가능하고요. 이 성능 자체는 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기본적으로 충족을 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체급의 한계, 이 기본적인 경헬기라는 이러한 체급에 따른 그 한계는 뭐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숨겨진 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예. 경헬기니까 중헬기에 비해서 당연히 뭐 그렇죠. 차이가 나는 네. 거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가격과 성능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자, 이제 헬리콥터 얘기 나누고 있는데 사실 헬리콥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시계 방향으로 돌든 반대 방향으로 돌든 이게 돌아야 이게 양력, 이게 뜨는 힘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뜨는 건데 진짜 세상에 이런 사람의 힘으로 이걸 돌려서 뜨는 그 헬리콥터가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게 뭔 얘기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터가 돌아도 이게 롤스 돌아도 이게 시원찮은 판에 사람의 힘으로 뜨는 헬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저희가 본 게임에서 못 다루고 본방 야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 참 또 누워서 뒹굴거리는 거야. 아무튼 넌 인내심이라는 게 눈꼽만큼도 없다고. 그것이 바로 술법. 일본 국민 캐릭터 도라에몽. 도라에몽이 주머니에서 비밀 도구들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고마워.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문, 원하는 음식이 나오는 식탁보, 모든 언어를 자동 번역해주는 곤약. 여러분은 뭐가 제일 탐나시나요? 저는 이게 제일 갖고 싶더군요. 대나무 헬리콥터. 머리에 붙이면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신기한 헬리콥터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헬리콥터일까요? (1980년) 미국 헬리콥터 협회는 헬리콥터 개발자 이고르 시콜스키의 이름을 걸고 독특한 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람의 힘으로 날 수 있는 인력 헬리콥터 대회. 그런데 개최한 지 30년이 지나도 수상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했죠. 왜냐고요? 수상 기준이 아주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고정익이 아닌 회전익 방식이어야 하고요. 가로, 세로 10m 사각구역 내에서 사람의 힘으로 날개를 작동시켜 최소 3m 높이 60초 이상 떠 있어야 합니다. 연구가들은 이 조건들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개최 측은 2009년 상금을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올리기까지 하는데요. 그럼에도 수많은 발명가와 개발팀이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죠. 그런데 2013년 드디어 수상자가 나옵니다.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기 시작하는 도전자. 자전거와 연결된 4개의 프로펠러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하고 헬리콥터가 점점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3m 상공에서 60초 유지 성공.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순간이었죠. 비행에 성공한 인력 헬리콥터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에어로벨로 팀의 아틀라스.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걸까요? 사각뼈대 가장자리에는 거대한 4개의 프로펠러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한가운데에 자전거 몸체를 부착해 페달을 밟으면 날아오르는 방식입니다. 각 프로펠러의 길이만 20m, 높이는 3.7m, 전체 길이 50m에 육박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헬리콥터 중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힘만으로 비행하는 인력 헬리콥터 중에는 가장 큽니다. 그런데 커다란 몸집에 비해 무게는 아주 가볍습니다. 55kg에 불과하죠. 탄소 섬유 등 초경량 소재로 부품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뼈대와 프로펠러도 컴퓨터로 정교하게 설계했죠. 그래서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만으로 날아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인력 헬리콥터 제작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죠. 아틀라스 프로젝트는 2012년 1월에 시작해 8월 28일 첫 비행에 성공하는데요. 그동안 큰 사고로 몸체와 부품을 교체하는 것도 여러 번, 이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드디어 비행에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2011년 에어로벨로 팀보다 먼저 성공할 뻔한 팀도 있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항공우주학과 학생들이 개발한 인력 헬리콥터 가메라 2호인데요. 이 기체 또한 탄소 섬유로 제작한 경량 헬리콥터입니다. 전체 길이가 32m에 달하지만 무게는 48kg에 불과하죠. 구동 방식은 아틀라스와 비슷합니다. X자 모양 뼈대 끝에 13m 길이의 회전 날개 4개를 장착했고 자전거 페달을 돌려 움직이는 거죠. 마침내 공중으로 날아올랐는데 아깝게도 비행 시간은 50초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인력 비행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959년 영국 사업가인 헨리 크레머는 인력 비행기 대회 크레머 상을 제정합니다. 오로지 사람의 힘만으로 최소 3m 고도를 유지하면서 약 800m 떨어진 두 지점을 돌아 팔자 비행을 성공해야 했죠. 첫 수상자는 1977년에야 등장합니다. 미국의 폴 맥크리디가 설계한 인력 비행기 고서머 콘도르를 조종사 브라이언 앨런이 하늘로 띄운 겁니다. 역시 자전거 페달을 밟아 프로펠러를 돌리는 방식이었죠. 이후 1979년 6월 12일 브라이언 앨런은 맥크리디가 새로 만든 고서머 엘버트로스를 타고 도버 해협을 횡단하기에 이르는데요. 영국 포크스턴에서 프랑스 그린의곳까지 총 35.7km 거리를 2시간 49분 동안 논스톱으로 비행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인력 헬리콥터로도 장거리 비행에 성공하는 날이 올까요? 그리스 신화 속 이카루스는 태양까지 높이 날아오르다가 그만 추락하고 말죠. 그러나 무모하다 여긴 이카루스의 꿈은 오늘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태양보다 뜨거운 꿈과 희망을 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소위 인력거도 이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 가끔 일본 가면 이렇게 뭐 관광으로 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력거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띄운다는 게 이게 아휴. 우리가 그거 안 하려고 엔진을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맞아요. 사람이 안 하려고 말 쓰고 그러는 거 아니면 당나귀 쓰고 그리고 엔진 만들고 그러는 거고. 근데 왜 이렇게 사서 힘드냐? 사실 와일드캣으로 돌아가서 그럼 현재 이 해군의 와일드캣 지금 뭐 반응 좋죠? 네,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처음의 경우 처음에는 작잖아요, 기본적으로 작으니까 MH60 같은 이제 큰 헬기를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적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다.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걸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전력 증강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MH60 CU9는 나중에 또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번 객관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평가는 저희 시청자들께서 하시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지금 뭐 시오크가 나을지 아니면 이 와일드캣이 나을지 한번 의견 부탁드리고 네. 이런 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시오크 우리가 안 봤잖아요, 지금. 네. 예. 아무튼 우리나라의 해상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쓰이고 있는 와일드캣을 잘 봤습니다. 예. 프라모델 만들기에 괜찮은 형태입니다. 이거 어떤 면에서 난이도가 좀 있어서 너무 그렇습니까? 단순하지 않다. 그게 너무 단순하지 않아서 네. 요런 데 형태도 좀 특이하고요. 네. 요런 데도 까맣게 이렇게 색칠해 줄 수 있고 요것만 따로 괜찮아요. 아, 색칠까지. 예, 저는 프라모델 그쪽 관점에서만 호평을 일단 하겠습니다. 사실 스텔스 그거 날 때는 플라모델 쪽으로 별 재미가 없었을 거야, 밋밋해서. 그 윗뚜껑 아랫뚜껑 붙이면 아, 끝이니까. 그냥 가오리 하나 만들어 끝이어도 이거는 좀 그런 면이 좋다. 네.
제가 제작사의 그 점을 한번 강조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프라모델 여분이 있으면 네, B50이라도 안 주시고. 원하는 걸 아니 여태까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와일드캣을 잘 살펴봤는데요. 진짜 현재 쓰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시호크 헬리콥터에 대해서 자세히 동양으로도 봐야죠. 동질 이렇게 네. 또 저것도 분석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든 본 게임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국방TV 앱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뭐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여러 가지로 유용하니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시오크 헬기로 돌아올 거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 꼬리가 이게 어디 있냐에 다르게 가네요. 저도 그분을 오늘 유심히 처음 들었는데. 네, 그죠? 이게 그러니까 미국 도는 걸 헬기 막는 같은 사람. 경우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일단 이게 도는 방향하고 이거는 이 같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이쪽으로 돌면 요게 여기 있고 이것만 보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